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도시는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를 단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성현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강릉과 원주의 풍속에 관한 기록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과 원주를 비교해가지고 각자의 풍속을 이제 얘기하는 글인데요. 대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현이 볼 때 사람들은 좀 척박한 곳, 가난한 곳에 살면 굉장히 부지런해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부유한 곳에 살면 게을러진다라는 전제를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강원도의 큰 고을은 강릉과 원주가 있는데 이 두 고을 간에 왜 풍속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릉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즐겁게 노는 것부터 배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곱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사치와 화려함으로 서로 막 뽐내는 이런 것이 풍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집마다 관역을 설치하고 매일매일 활을 쏘고 부잣집에서 곡식을 빌려서 잔치하는 비용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놀기 되게 좋아하는 거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노는 겁니다. 마치 그 개미와 배짱이 같죠. 술잔을 잡고 술통을 가지고 다니며 술에 취하지 않는 날이 없으니 혹 이 때문에 고을의 풍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술 마시면 무엇을 하죠? 뒷담화를 하죠. 뒷담화가 고을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뒷담화가 고을의 풍속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철을 만나서 농사를 하는데 농사일에 힘쓰지 않아서 아침은 늦게 먹고 나가가지고 해가 기울면 바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모기가 너무 나를 많이 물어서 일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불볕더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등에 내려째서 등이 다 타겠어. 이러고 집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가문들, 그러니까 부자가 될 만한 아주 훌륭한 가문들이 동네에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그러냐? 강릉은 동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답이 넓고 바닷가니까요. 이 농지가 굉장히 넓고 평평하고, 그리고 송정이나 경포 같은 이런 명승지들이 신선이 논일던 곳으로 아주 뛰어난 경관이 있고 이름난 고적이 아주 천하의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제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기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그냥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보건대 사람들이 척박한 곳, 그러니까 가난한 곳에 살면은 부지런해지고 비옥한 곳에 살면은 게을러지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볼 때 오늘날의 커피 도시는 이러한 성향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강릉 커피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이제 커피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나름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강릉에 가보시면 알죠. 그 조그만 도시에 커피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게 모두 다 놀기 좋아하는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강릉 읍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강릉 읍성을 살펴보면은 강릉 역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먼저 강릉 이명관 산문, 이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에 건축된 객사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건축된 객사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현재는 조선 전기나 고려 말기에 건축된 객사문 가운데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이 강릉 이명관 산문. 이명관은 강릉 객사 이름이 이명관이고요. 이명관 산문이 현재는 한국에 남아있는 고려 말기 객사문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칠사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강릉 대도부 관아지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다 복원 건물이에요. 강릉 이명관 산문이나 아니면 이 칠사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재 전부 다 복원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릉 대도부 관아 및 이 객사 이명관은 1993년에 시청을 이 자리에 건축하려고 신축지를 조성하던 중에 건물지가 발굴되면서 그 이후에 발굴을 하고 복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냐? 바로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없어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읍성이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없어진 게, 현재 가정집에 부탁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집 담벼락을 보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읍성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현재 가정집의 담벼락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모양을 살펴보면 마른 목골 모양으로 조선시대 보기 힘든 형태의 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경전이 있습니다. 집경전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바로 경주 지역에서 집경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주 집경전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 왜군이 쳐들어올 때 이 어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경주 집경전 참봉이 태조 어진을 들고 어디로 도망을 오게 되냐면 바로 이 강릉 지역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경주에 있었던 태조 어진이 이 강릉에 정착하면서 강릉 집경전이 건설되게 되죠. 그러나 1631년에 화재로 소실되면서 결국 경주에 보관되었던 태조 어진은 완전히 멸실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사직단, 여단, 성황사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강릉적인 유명한 성황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원래 요 읍치 지역, 그러니까 읍 내에 있었던 대성황사라 불리는 성황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강릉 단오제의 중심인 대관령 국사성황당, 이렇게 두 개의 성황당이 있습니다. 옛날엔 요 두 개의 성황당이 만나는 의식이 바로 강릉 단오제였는데, 이 대성황당이 현재 사라지게 되면서 강릉 단오제는 어디를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느냐? 바로 대관령에 있는 국사성황당을 중심으로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사직단, 여단, 성황사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읍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릉은 읍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직단이나 여단이나 성황사가 모두 다 관청 안에서 백보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지역과 달리 무려 12개의 신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12개의 신상은 현재 전부 다 사라졌고요. 이후에 성황사가 철거되면서 무엇이 들어서게 되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바로 일본의 강릉신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이제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강릉은 역사가 깊은 도시치고는 이상하게도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이 영동지역의 공통적인 특성인 강력한 무속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동지역, 삼척이라든지 아니면 동해라든지 이런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지역에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속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데요. 강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강릉 단오제가 바로 이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상태죠.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언제 보통 언급되냐면, 이 강릉 단오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료가 언제부터 있냐면은 바로 허균, 홍길동전의 작자인 허균이 쓴 성소부부고라고 하는 수필집에 이 강릉 단오제를 치러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릉 단오제에서 모셔지고 있었던 신격은 누가 모셔지고 있었냐면은 김유신이 모셔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대관령 국사성황당에는 3개의 신격이 있는데요. 하나가 범일국사, 신라시대의 고승이었던 범일국사가 있고요. 하나가 김유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정시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성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신격이 모셔지고 있는데, 이 조선시대 때도 역시 김유신 신격이 당시 강릉 단오제에서 받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허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황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강릉의 굉장히 재밌는 점 가운데 하나인데, 한편으로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면 유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은, 강릉은 유학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강릉향교이죠. 자, 이 강릉은 재미있는 것이 전란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 때도 단 한 번도 전란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릉향교는 조선 전기에 건설되었던 그 모습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향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강릉향교는 1413년에 처음 건축된 이후에 몇 번의 중수를 거쳤지만은 소실 없이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였고,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소실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향교 가운데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릉향교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구조 자체도 일반적인 향교와는 굉장히 궤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향교 안으로 들어가면은 명륜당 아래로 입구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당 아래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은 대성전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향교의 전체적인 색감도 굉장히 독특해서 전체적인 색감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핑크핑크한 색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멀리서 바라볼 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향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강릉향교가 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릉향교는 바로 강원도의 교육 예산을 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조선시대 때도 지방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고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이면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느냐?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가 배출되지 않는가를 가지고 지방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인재 배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과거 합격자가 많은가 적은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인재라고 얘기하지만 야 과거 합격자가 많아 적어 이렇게 하면 너무 속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배출이라는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강원도 지역에 교육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강원도는 사실상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굉장히 불리한 구조죠. 산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구조라서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인재가 배출되는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당시 사람들도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경연 중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임금 성종과 함께 앉아가지고 경연을 하던 도중에 이런 경연을 할 때 당연히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당연히 당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교에 옛날에 다 교육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은 배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학생이 공부를 하러 나왔는데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이 밥을 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나왔는데 밥을 안 주니까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밥을 든든하게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향교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예산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밥을 주고 학업을 성취하게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 근데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충청도, 우리가 보통 이 지역을 하삼도라고 부르죠. 가장 농업이 발달하고 가장 부자인 동네들이죠. 이 하삼도의 향교는 과거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니까 교육 예산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강원도도 그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극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딴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릉과 원주는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임금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향교에 교육 예산을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해서 강원도에 교육 예산을 지급할 때 두 군데가 언급되는데 하나가 강릉 향교, 하나가 원주 향교가 언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강릉 향교가 만약에 많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면 강원도의 교육 예산은 하늘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강원도에서 교육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강릉 향교 그리고 원주 향교의 덕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강릉 향교가 강원도 교육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포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경포대는 이 강릉의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부터 유명해졌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경포대는 지금은 워낙 유명한 동네죠. 뭐 경포대 가보신 분들 많지만 그 누정에 앉아가지고 바깥쪽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춥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경포대가 그럼 언제부터 유명해졌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1282년부터 1348년까지 살았던 고려시대의 안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축이 처음으로 경포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강원도 지역, 특히 이 영동 지역, 강릉 지역을 유람하기 전에 이 지역의 명승지를 논하는 사람 중에서는 모두 국도와 총석정을 논하지 경포대를 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도와 총석정은 여러분들 오늘날 남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하죠. 왜 생소하냐면 오늘날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금강의 일부 지역이에요. 강원도 통청군 지역에 있었는데 이 통청군 지역에 있는 이 국도와 총석은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신라시대 때부터 이미 명승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닷가에 주상절리가 있는 광경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이에요. 그래서 요 두 군데가 제일 유명했는데 경포대는 고려시대 때까지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서거정, 조선시대 들어서 어떻게 바뀌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서거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산수에, 우리나라 이 경치에 훌륭한 경치는 어디가 최고냐면은 일단 관동,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영동 지역이죠. 이 관동 지역이 최고이고 관동 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최고냐면 강릉이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강릉에 세워진 정자를 가지고 쓴 기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기문을 쓸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과장된 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강릉의 산수가 제일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아무리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강릉의 산수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맨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경포입니다. 경포. 그러므로 당시 경포대가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것을 이 서거정의 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려시대 때는 유명하지 않았던 이 경포대가 조선시대 때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졌느냐? 이 경포대와 관련돼서는 당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조은을이 강릉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박신에게 경포대에서 접대하는 장면,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박신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관찰서로 나와 있었는데 이 강릉에 있었던 기생인 홍장이라는 기생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조은을이 이 강릉 관찰사였던 이 박신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 홍장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신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홍장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강릉에 찾아왔는데 사실 홍장은 죽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고 나서 조은을이 홍장의 배를 태워가지고 박신을 접대하다가 홍장이 갑자기 등장하게 해서 박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접대도 이 정도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겠죠. 그렇죠? 이런 접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화가 축적되면서 강릉의 경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석전과 그 국도와의 경쟁에서 경포가 승리하는 과정이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강릉에 대한 대체적인 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옛날과는 달리 굉장히 작은 도시에 해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강릉 하면 역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놀기 좋아하는 강릉이란 과거의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역사적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어디 살펴볼 거냐? 다시 전라도로 돌아가서 전라도 나주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